네, 이제 다음 판례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적극 이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피의자가 이제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철없을 때 이제 뭔가 뭐 범죄에 연루되고 사고 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수사기관은 이제 베테랑이고 또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수사 과정 중에서 이제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소년이고 약자면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어요. 근데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묻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답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아니요 이제 그렇게만 답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죠. 일단 이제 판결 요지 1번부터 보면 이제 배상 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하면 아까도 나왔었죠.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조정, 권력남용, 금지, 시신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사람에서 지켜야 할 규범상, 법규상, 조례상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건 법령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넓게 본다 그랬어요.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이제 공정하게 해야 하며 실책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해서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yes, no로만 답해라 하면서 이제 질문 부분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이제 작성을 하고 방어권 행사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도록 했던 사건에서 이제 위법성을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관계가 좀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이게 좀 흐리게 돼 있는데 경찰관이 소년인 원고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면 실제 신문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전 행적, 또 범행을 공모하고 준비하게 된 과정, 내용, 또 범행 세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한 대답이 대다수임에도 그러니까 문답의 내용을 바꾸거나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체적 진술이 나오게 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여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하여 또 다른 소년이자 공범인 원고 1, 원고 9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칙금 납부 기한 전에 검사의 공소 제기. 자, 이게 또 이제 위법하다고 한 사건이에요. 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자, 통고 처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통고 처분은 이제 매년 또 시험에 빈출되는 주제예요. 통고 처분을 했는데 통고 처분권자가 그러니까 경찰서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보통 이제 검사가 아니라 행정청이에요.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으로 직결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지 적극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통고 처분은 이제 행정벌, 이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이제 행정벌은 행정제 형벌,
이제 행정, 보통 이제 형벌, 그리고 이제 행정 질서벌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행정벌에는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이제 질서벌이 이제 과태료이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행정 형벌을 부과할 때, 이제 통고 처분, 경미한 이제 행정 형벌 부과할 때 이제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는. 근데 이제 통고 처분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고발해 가지고 이제 형사 절차로 이제 넘길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통고 처분권자의 재량이죠, 재량. 근데 통고 처분을 했으면 통고 처분 이제 범칙금 납부할 수 있는 이행 기간 동안은 이제 뭐 고발한다든가 공소 제기하면 안 되는데, 또 직결심한 청구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자, 지금 통고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이제 경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직결심한 청구할 수 없고,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공소 제기 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위법하다는 거죠. 자, 경범죄 처벌법 상에 이제 통고 처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의 뭐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벌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이제 통고 처분 이제 규정하고 있고,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불이행자 처리 정하고 있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에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납부 기간에 범칙금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경찰서장 지체 없이 직결심만 청구해야 되고, 직결심만 청구되더라도 선고 전까지 범칙금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경우는 직결심만 청구를 취소해야 된다. 통고받은 그래서 범칙금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쭉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내용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자, 이 경범죄 처벌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기소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처벌의 특례란 말이에요. 이건 법원의 재판 절차는 제도적 취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 독점주의 예외를 인정해서 경찰서장이 직결심한 청구를 통해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되, 직결심한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범칙자에 대해서 그래서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자, 경찰서장이 이제 이 부분의 결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서 정한 이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작년에 이제 또 재작년에 이제 계속 나왔던 것 중에 이제 통고처분 제도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 경범죄 처벌법이냐 뭐 관세법이냐 뭐 국세기본법이냐 이제 그 약간씩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청이 이제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처분은 이제 항고송 대상이 아니다. 불복하면 이제 불이행하면 이제 고발되거나 이제 아니면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이제 형사 절차로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 이행하면 납부하면 이제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거고. 그리고 자,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이제 고발을 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량으로 보잖아요. 고발하고 나서 통고처분하면 무효다. 이제 그런 판례도 여러분 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고처분을 일단 했으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결심판 청구하고 공소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판례 이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자,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처분에 해당한다 봤어요. 자, 이것도 뭐 조만간 이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다.
이것도 이제 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지방 법무사회가 지금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 거부당한 이제 법무사 입장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사실 제기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이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민사법원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이 이제 행정소송도 관할권이 있죠. 왜? 지방법원은 이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성명권 행사해가지고, 야, 이거 니네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거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으로 바꿔서 소송 진행할 거냐, 물어보고, 이제, 당사자가 이제, 오케이 하면, 항고소송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행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행정처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냐. 이게 꼭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 아닌 그 사무원으로 채용될 자, 그 자도 이런 경우는 이제 법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민사법원인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성명권 행사에서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 거부하는 조치.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또 취소하는 조치. 이게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냐? 적극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무사라 하더라도 법무사도 나름대로 이제 법률 이런 이제 관계, 법률 서비스를 대행하는 이제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법적인 전문적 식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례, 선례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민사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항고소송의 문제라고 본 거죠. 자,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이 인정되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무원도.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이제 입법 취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또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 또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다. 또 취지에 뭐 근거에서 구체하게 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꼭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이제 소속 지방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채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이 법무사 이제 규칙, 이게 이제 부분이 모법 법무사법 23조 사항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원칙이 위배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추구한 사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소송에 대한 거, 행정 입법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많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선례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처분의 개념, 이거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행정처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자격을 말한다. 행정처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또 법치행정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처행위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또 이제 절차법에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건 이제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게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근데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게 인정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경우 민사사건으로 생각하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어. 근데 수소법원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수소법원이 지금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이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지방법원들 항고소송에 관한 관할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구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했으니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이제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 약간의 개입이죠. 이게 성명권 행사예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잘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또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이 조치, 이걸 이제 처분이라고 본 거죠. 또 일단 채용 승인을 했는데 또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도 공법인인 지방 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치 변호사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겠죠? 처분이다, 처분.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원리적으로.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방 법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의 법무사법 23조 2항 각호에 정한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미리 심사함으로써 법무사 사무원 비리를 예방하고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합니다. 또 사무원 채용 승인은 본래 법무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소관 지방 법원장에 의한 국가사무였는데 지방 법무사로 이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어때요? 지방 법원장은 법무사로부터 채용 승인 사실에 보고를 받고 이의 신청을 직접 처리하는 등 법무사의 업무 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 지방 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해서 지방 법무사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다. 이런 공법적 의무. 그리고 이러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법적 성질, 연역, 또 사무원 채용 승인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소관 지방 법원장의 이의 신청 이런 하도록 제도를 규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지방 법무사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단순히 지방 법무사 또 법무사회하고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 문제라거나 지방 법무사의 고유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방 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설립 법무사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방 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채용될 사람, 채용되었던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로 채용되고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래서 법무사규칙 30조 사항이 이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 채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그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그 사람도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고 적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송 대상인 처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성명권 행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입법 관련된 문제. 법률 하에 법규명령은 법률에 대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죠. 위임 없이는.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모법의 위임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게 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그래서 이제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요 표현도 이제 좀 알아두시라 이거. 자, 그래서 소속 지방법인사는 법인사 사무인 법인사 사무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때 채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인사 규칙이 이 모법인 법인사법 23조 사항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요게 이제 법인사법 23조 사항이 변동하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사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점, 위 규칙 조항에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더라도 법인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입법 목적인 법인사 사무의 공익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법 간의 법 해석 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위 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이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판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정법적 이 쟁점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 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이런 건 이제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 좀 전에 이제 법무사 사건도 그렇고 이제 이 사건도 새롭게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 하나씩 이제 업데이트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1번 행정처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이게 처분이라고 봤어요. 자, 항구송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1조, 12조, 13조, 14조 이런 규정들 쭉 이제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자 이제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 행정처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이제 공권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이제 뭐 아주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그냥 체크만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이 영업장 면적 관련 신고. 영업장 면적은 영업장이 처음 지어진 때가 아니라 새 주인이 양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식당 이 영업장을 이제 통째로 이제 양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양수한 때를 기준으로 그 면적 관련 이제 신고. 식품위생법 39조 1항 3항에 하면 영업 양도에 따른 지휘승계 신고를 행정처에 수리하는 행위에 법률효과, 양수인이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를 첨부해야 하는지 첨부해야 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37조 또 이제 시행령 26조 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자,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이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었었는데 거치지 않고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냥 이제 이 단독주택 이제 그 집을 또 이제 그 개조하고 이제 확장하고 이런 그 식당들 우리 이제 좀 한강변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독주택 일반 음식점 영업하는 거
안 된다고 봤던 그 사건이에요.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양도 양수와 관련해 가지고 양수인은 영업자 지승계신고서에 이제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고, 그 요건에는 이제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또 이제 법에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이렇게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행명령 또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변경할 때도 이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용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 용도를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미리 이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냥 단독주택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건축법 하에서 이제 현행 식품위생법 건축법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도 좀 이제 중요한 판례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세채권 이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부존재 확인해소, 이 당사소송이에요. 공상 당사소송. 여러분 이제 보통은 반대로 조세채권 부존재 확인해소, 기존에 문제가 됐던 거는 조세채권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확인해소. 요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죠. 이건 이제 반대죠. 존재 확인해소. 이건 누가? 채권자인 국가가. 여기는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이. 이것도 당사소송.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항고소송이 있죠. 우리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가 항당민기잖아. 항당민기.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관소송, 객관소송. 항고소송에 이제 취, 무, 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반. 뭐 이쪽을 뭐 당연히 이제 모르는 친구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취소소송에 관한 게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부 확인소송 이렇게 이제 준용되고, 당사소송에서는 이제 준용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죠. 특히 이제 뭐 취소에서 이제 뭐 피고적격, 처분청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처분청, 무효확인소송. 여기도 이제 자기 처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청. 당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 규정이 따로 있죠. 여기는 누구죠? 국가 공공단체. 이쪽에 이제 피고는 처분청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러니까 행정주체예요, 피고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공단체가 민사소송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자체, 뭐 공사영종을 법인, 뭐.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피고가 되는 거죠. 대등한 지위에서. 이 당사소송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그렇지 당사소송은 항상 그런 원고가 국민이고 피고는 항상 국가냐? 반대로 이건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공단체를 이제 피고로 하는 거고, 항고소송처럼 이제 처분청이 아니라는 거고, 국가 공공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원래 민사소송이 그렇잖아요. 민사소송이. 공법적 법률관계, 처분 등을 원인하는 법률관계 등에 관한 이제 소송에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소송에서는 이제 항고소송에 관한 이제 집행정지 이런 것도 준용 안 되고, 당사소송에서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이제 가처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고, 민사소송에서 이제 국가가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듯이 당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렇게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민법 168조 제1호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한정 적극 그랬어요.
중단 사유가 지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이익이 있는 경우, 또 국가 등 과세 주체가 지금 국가가 그러니까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지금 누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가가 지금 납세 의무자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서 법적 성질 당사소송, 국가 등이 원고가 될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피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당사소송은 오히려 이제 민사소송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 요지 보면 자, 국세기본법 27조 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 이제 28조 1항은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게 다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권리를 다 행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는 국세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특유한 절차들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특별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긴 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항채권과 비과세법 때 성사한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28조 1항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각 호가 이제 규정한 사유들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같은 관련 규정 체계 문헌 내용 등에 비춰 민법 168조 1호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조세는 국가 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으로서 세법은 공권 행사의 주체인 과세관청의 부가권, 우선권, 자력지 배분 등 세액 납부 징수를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대한 세법이 부여한 부가권, 자력지 배분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하는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수단들,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수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이제 무자력이거나 또 이제 소재 불명.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력지 변경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이제 근거를 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사업하다가 골프장 같은 거 이런 게 뭐 사업하다가 이제 결국 세금을 법인세를 뭐 200억이 넘게 이제 안 냈어요. 탈세를 했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세금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다른 수단들 가지고 제대로 이제 실효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세권 소멸시효 일단 중단 불가능하고 조세권자가 조세권 징수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해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하는 등 곧 소멸시효가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완성돼 버리면 그 엄청난 세금을 이제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으로 소이익이 있다. 이런 경우 이제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등 과세 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해서 공상 당사소송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이제 주로 국가, 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당사소송만 많이 보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국가도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이제 부당해고 이제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다툴 소액이 있는지 적극 있다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지방의원 제명 의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중에 임기가 만료된 사건. KBS 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던 중에 임기가 만료된 이런 사건들 다 같은 맥락이죠. 임기가 이제 만료됐지만
그리고 취소되면 이제 해고 기간 중에 이제 부당한 이제 징계 또 부당한 이제 해임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위 법리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3조 3항에 따라 금품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렇다는 거예요. 소액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 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과 목적 취지, 임금 상달 구제명령 등 종합적으로 하면 근로자가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는 중에 정년이 일어났다. 결국 이제 뭐 이게 취소돼도 이제 뭐 복직은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이제 근로계약기간 만료하는 등의 이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해고 기간 중에 임금 상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의 지급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기각한 중앙노동인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익이 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5호에 의해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 원인 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의해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 원인 관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복무하다가 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순직 군경으로 다 인정되고 예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접적 원인 관계 이제 그 의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보험보상 대상자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또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봤어요. 또 같은 법 이제 또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사망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냐, 이걸 이제 예시한 것으로 봤고, 또 군인 등이 이제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기준, 또 이제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에 제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도 결국 그게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이제 업무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부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친 경우는 다소 이제 선택의 여지, 자유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난 증명 책임, 이거는 이제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명의 정도도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융통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줍니다. 군인 등에 그래서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당 인과관계 인정하기 위한 이제 또 고려할 사항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쭉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5호에 의해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 원인 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관계에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이제 관련이 있는지 이걸 판단할 때 이제 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단지 자살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2번 요지 보면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언한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호 재사망 군경,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이걸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또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살로 인한 건 자살이라도 이제 이런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훈보상자법 2조 사망은 1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자, 유족, 가족에 제한다라고 하면서 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재 위반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교육훈련, 또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히 연관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해서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 사이에 상당히 관계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 확인적으로 이제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 군인 등이, 자, 이제 이 사건에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사안인데요.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건보상자법 2조 1항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단지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이 아니란 이유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에 대해서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유명 인사들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는 그 동정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제 그 가해자들의 어떤 모함이라든가 또 지나치는 악플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군대에서 자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한 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제 증명하지만 반드시 그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에 증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결국. 질병이 그래서 이제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서 결국 이게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 인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한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 성질, 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집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유 없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군인이 이제 특히 이 업무 스트레스, 이게 누적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도 사실 호소했었고, 그런 상태를 이제 부대에서도 좀 알고 있었던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자,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나 수서법원이, 아까 이제 법무사 사건에서 이제 부분 쟁점으로 나왔었죠. 수서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고에게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판단하는지 원칙적으로 이제 적극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만 이제 반복해서 쟁점이 됐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거기 판상에 보면 이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어떠한 처분의 법령 근거가 있는지, 저법에 정한 처분 절차에 준수하였는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 시, 처분 당시고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 법이죠. 또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다.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그래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그렇죠. 뭐 신청시법, 처분시법 다르면 처분시예요.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돼도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소송법상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는데 소법원에 이제 관할,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성명권 행사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이제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그 거부, 이게 또 처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거부, 처분이라는 거, 이걸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발업체가 그래서 전력지원 체계의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계를 요구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개발업체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서 정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관련 국방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또 해당 품목이 군수품 양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확인서 발급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 이거 이제 뭐 쭉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처분시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지금 계속 강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5번 부분을 보시면,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개발업체가, 이 업체 투자 연구개발 방식, 정부 또 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방식으로 전력 지원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 인정을 받고 또 국방 규격이 재개정된 경우에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의 양산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국방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이걸 이제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적 행정행위로 공권행사에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거부가 또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군수품을 조달할지 여부, 수량 시기, 국방예산 배정, 육해공군 요청하는 군수품 요소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군수품 조달에 관해서는 방위사업 청약 또 각군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그래서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이 업체 투자 연구개발 방식이나 정부 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방식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또 국방 규격이 재개정된 품목에 관해서도 반드시 양산해야 한다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개발업체가 이 전력 지원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업관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여부,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는 별개의 확인적 행정이므로 개발업체가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113조 5 1항에서 정한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확인서 발급해야 하며 또 관련 국방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해당 품목, 군수품 양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조차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나머지 판례들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